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 국민 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에 오셨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쓸데없이 지난주부터 제가 투입돼가지고 욕만 먹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민들이 군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거를 풀어드리고 만족하려면은 더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닌, 매너리즘에 빠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소통을 할 때죠. 그냥 우리끼리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거. 그럴까요? 네. 갑자기. 그래서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이 군에 대해 즐거운 여행을 하겠다. 이게 개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45분은 앞에서 저하고 문희정 아나운서가 하고 뒤에 45분은 정욱식 대표가 게스트하고 할 거예요. 네. 아니 워낙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네. 누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노파심에 또 죄송한 마음에 드린 말씀이었고요. 아, 괜찮아요. 예. 군 얘기는 그냥 조금 하다가 말면은 떨어질 소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하루가 멀다고 군과 관련된 얘기들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아, 글쎄 오늘 좀 가슴 아픈 소식을 4건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 A급 관심병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살이 우려되는 아주 상태가 심각한 병사를 관심병사 중에 A급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군대 용어는요. 예. 그냥 민간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어느 순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네. 예. 또 이게 그 트라우마가 아주 뇌리에 강하게 박혀서 그렇습니다. 근데 강원도 소재인가요? 그 2명의 병사가 그 휴가를 나왔는데 같은 부대 병사 둘이에요. 한 명은 자살을 했고 한 명은 모친을 살해한 다음에 집에 방화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 체크 카드를 사용하다가 결국은 검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아픈 우리 사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썩은 사과라고 얘기하는 인간 불량품이라고 분류된 관심병사 A급 병사들 2명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목포에서 그동안에 총기를 가지고 실종이 됐던 그래서 탈영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던 병사가 그렇죠. 예, 결국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부둣가에서 바닷속에 있는 걸 찾아냈어요. 굉장히 그 위험한 부두였더만요. 화장실도 없어서 순찰할 때. 예, 용면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실족을 해서 바다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럴지도 추정입니다.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은 예. 애꿎게 매도를 애꿎게. 하고 있었어요. 탈영병인 것처럼 범죄자인 것처럼. 그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은 또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병사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네. 어제 또 의미 있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의미 있는 건가요? 요건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네.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강원도의 여단장이라는 직위의 계급을 어떤 지휘관이 그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관사에서. 관사에서 불러가지고. 네. 그런데 이 여단장은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별도의 성폭행 사건이 또 발견된 거예요. 이래서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당사자들 여군들 탐문을 했을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추행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래 돼서 뭐야? 안 되겠어. 체포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폭행이란 건 뭐냐면 여군 부사관을 관사로 불러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죠. 네. 예. 근데 이게 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런 사건이 저번에 17사단장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체포됐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이어서 고급 장교들의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건데 대령급이죠. 왜 의미가 있느냐? 예. 그때는 투스타, 이번엔 대령. 대령급이고요. 예. 근데 왜 의미가 있느냐? 그동안 군대에서 입이 봉해진 억눌린 여군들이 이제는 자기 주장을 할 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까가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 부분마저도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됐다는 건 여군들의 자기 자각, 집단적인 자각이 있고 난 그래서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지는 게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게 이제는 여군들도 만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지금은 이제 각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놈들은 남군이고 자기 상관이지만 혼내줘야 된다. 이제 이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참 죄송한데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우리나라 군은 지금 몇 년대를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은 어쨌길래 말도 못했죠. 군인권센터가 조사했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40명이 여군이 성추행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던 거예요. 통계는 충격적이에요. 근데 사건은 웬일인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바로바로 사건화되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당해왔던 여군 부사관들 또는 여군이 자기 주장을 했다. 상관 비위 사실이 있으면 나는 말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어떤 뭡니까? 군이 이제 나름대로는 어떤 양성 간의 평등이나 어떤 상호 존중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전 진통이라고 보고 이걸 발전적 계기로 삼아서 군을 바꿔야 된다 이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게. 네, 상당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예. 근데 이런 얘기들 들으면요. 뭐 군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듣는 여성 그리고 듣는 그냥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부터 딱 드냐면 이 여군 부사관이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그 이후에 뭐 불이익이나 또는 그 주변에서의 압박 같은 건 없을까? 그 사후 처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지금 중앙수사단 군 내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처벌받기는 할까? 사실은 걱정이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과거엔 당하고 말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모든 거를 여성 개인 탓으로 전가합니다. 네가 꼬리를 쳤겠지라는 그 말도 그렇지. 안 되는. 그렇지. 원래 남자 여러 잡아먹을 여자였어. 이래가지고 전부 웅성웅성거리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수적 힘에 밀리고 권위에 밀리면은 외로워지거든요. 그 고통이 더 심해. 그 처벌이 더 심하기 때문에 숨죽이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게다가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잖아요. 그렇지. 거봐. 그런 말 쓰는 게 전혀 문외한 아니라니까. 오히려 민간인들이 그렇게 쓰는 용어가 참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 군이란 게 뭡니까?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투 행동을 조직해 일사불란하게 유지되는 조직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또 여군은 그 군 조직 내에서 최고의 약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계급도 낮아요. 그런데 전부터 전에 한 2, 3년 전에 터졌죠. 특전사에서 사령관이 여군 부사관을 이제 성폭행을 해가지고 사령관직에서 해임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의 딸뻘입니다. 딸뻘. 예. 여군 부사관한테는 아버지뻘이에요. 그 앞에 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그런데 이런 권위적 위계 질서 하에서 있던 하나의 약자로서의 여군의 어떤 자기 존재감, 자기 어떤 존재 의미,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저는 각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 군 조직에 그동안에 덮어지고 은폐되고 용인되었던 이런 잘못된 문화에 대한 일대 도전이 시작됐다. 이건 완전히 전복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게요. 제가 예전에 그 김태형 국방장관이 1군 사령부 대장 하실 때, 군악부 행사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군악대 행사 진행을 한 적이 있어서, 그 김태형 대장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한 100여 명이 넘는 장교와 그다음에 동부인 해서 한 모임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경험이요. 저는 그 모임 자체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간 거예요. 진행자니까 그냥 대장님이 마음에 들어서 진행 잘하셨다고 저희 리셉션 하는데 와서 다관화 하시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갔더니 정복을 입은 100여 명의 장교들이 쫙 동부인해서 계시는데 문제는 이 대장님 말씀 한마디에 분위기가 별로 웃기지도 않은 말인데 다 깔깔깔깔 넘어가시고 행동 하나하나에 그 100명이 긴장하는 걸 보면서 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온 부인들까지 같이 위기 질서가 이렇게 촥촥촥 있는 걸 보면서 적응이 잘 안 돼.
당연하죠. 그래서 예,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럴 거예요. 계속 대장님한테 농담을 던졌거든요. 예. 예, 귀여우시다. 예. 그랬더니 또 그 말이 그렇게 기분 좋으셨나 봐요. 예. 근데 제가 던지는 그 농담에 그분이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나는 문어대가리라고 항상 부르는데, 요것도 뭐 좀 인신 거식인가? 예. 그런데 난 항상 그거 왜 문어대가리 장군이 있잖아. 왜? 나 이러고 문어대가리 합참의장 있잖아. 나 항상 그랬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나하고 친해요. 가끔 만나요. 예. 지금도? 지금도. 예. 네.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서 문어대가리라고 불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난 또 얘기도 해. 아니, 되게 재밌어서 저는 재밌게 깔깔거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엄청난 자리였네요. 엄청난 자리죠. 그런 위계 질서는 감성 노예가 될 걸 부하한테 요구합니다.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가가지고 같이 오찬할 때, 네. 그때 뭐 정윤회 사건 터지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썰렁한 농담에 다들 아이고 하면서 웃고 보는 저희가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지. 그 썰렁한 농담에. 네. 그러니까 권위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권위라는 거는 어떤 한 분야에 존경받고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 자발적으로 사람을 복종시키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은 이 권위가 권력화됐을 때 이거는 타율적으로 사람에 대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바뀝니다. 이게 자발성이 사라지고 그럴 땐 감성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뭐 우리 많은 미생들이 솔직히 뭐 직장에 가면은 저 정규직 고참이 얘기할 때 뭐 웃기지 않은 것도 웃고 먹기 싫어도 그 상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따라가서 먹고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 2만 장을 뒤집어야 대리된다 그랬어.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지금은 삼겹살 4만 장은 뒤집어야 정규직 되고 대리되는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그래서 잘렸어요. 안 그래서 잘렸어요? 예. 뭐 좀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 굴 때 고기가 타면은 속으로 상사가 저런 괘씸한 놈. 그런데 민주적 조직은 상사가 삼겹살을 뒤집고 네. 권위적 조직은 미생 하급자들이 고기를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몇 장 뒤집어야 나 정규직 되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슬픈 농담이네요. 아니,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민주적인 조직은, 상사가 고기를 뒤집으면서 부하한테 권할 뿐만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도 부하들이 말을 많이 하고 상사는 주로 듣습니다. 그런데 육군의 문화를 보면은 상사가 혼자 대화를 다 지배합니다. 그러면 부하들은 무조건 웃고 거기에 따른 감성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도 감성 노예가 돼줘야 이게 기분을 맞춰주는 거고 이 권력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충성 맹세주를 한번 건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충성 맹세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은 사적인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업무적인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사적인 인간관계로 이걸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위가 권력이 되는. 그래서 어떤 공적 권위가 사적 권력으로 변질되는. 이건데 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지점에 바로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식민지로 보는 거죠. 자신의 확장된 육신이자 식민지. 이 부하는 나의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적으로 무슨 요구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자기의 특권 의식인데 이게 우리나라 군대 문화에서 만연될 대로 만연돼 있었다. 그것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진다. 이제는 처벌한다 하니까 처벌할 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래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모든 권위의식에 권력 또 사적인 권력에 안주하던 남자 군인들한테는 어느 날 지옥이 된 거야 지금. 지옥이 된 거야. 억울하다고 얘기하겠네요. 억울하다고 군인들은. 얘기하겠지. 네. 왜? 그다음에 이 군인들 사고방식은 뭐냐면 저는 엊그제도 만났는데 우리가 일반 민간인보다는 애국심이 그래도 더 있는 집단 아니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집단 아니냐. 이런 특권,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집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은 이미 합격장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마라. 우리는 그래도 너네보다는 우월한 편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왜냐? 목숨을 담보로 애국심이 충만한 집단이라는 것만큼은 민간에 우월하지 않느냐.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집단이에요? 욕해도 돼요? 지금?
풀어. 안 하면 병돼. 응원해 풀어. 예. 아, 저 진짜 웃기고 있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남들보다 동일 근무 연한의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받고 군인연금이 더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또 관사 주고 운전병 주고 당번병 주고 옷 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특권은 늘려야 된다는 이런 의식에 있고 오히려 지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 자신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한다. 더 받아야 된다. 이래서 군 인사법 개정해서 이번에 정년 늘리고 네. 연금이 되도록 이제 대위 소령들도 근무연한 보장해주고. 그렇죠. 자, 군인 복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복지 세금 없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요 순간에도 고급 장교들의 복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 참 양심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다음에 중사, 상사, 원사들까지도 이제는 연금이 교장 선생님 퇴임한 거 못지않게 높습니다. 굉장히 조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군인 연금 건드린다 그러면은 뭐 가만 안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한쪽에서는 군인연금 개혁하겠다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연금 소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편집장님 말씀하시는 그 군인 속에는 사병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병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사병들의 복지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저는 사병들은 고생하는 거 인정.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 인정. 하지만 자신이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 군인들의 복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를 보면은 대다수는 사병들 아닙니까? 병사 위주의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네. 병사 의존도가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병사에 대한 복지가 제일 먼저 우선시되고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병사 복지라는 게 병사가 지금 인간입니까? 보급품이지? 보급품 쓰다가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외국의 군대 가서 내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걸 뭐냐면은 사단장하고 병사가 똑같은 밥 먹어요. 오늘 햄버거 나오는 날이면 똑같은 햄버거. 그 입이나 이 입이나 마찬가지지. 먹는 입은 똑같은 거지. 그래서 똑같이 먹고, 그 다음에 군복도 똑같아. 멀리서 봤을 땐 구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지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하고 이게 제일 다른 점인데 우리는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어떻게 장교가 병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걔들하고 분리돼 있죠. 자는 숙소 분리돼 있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군화 같은 경우도 왜 장군들은 이렇게 자크 올리는 거 이런 거 편한 거 신고 병사들은 불편한 거 신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모든 어떤 의례 이런 것들이 서열로 다 분리돼 있잖아요. 직급이 분리돼 있고 신분이 분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북한만 하더라도 사단장이 병사 출신이고 같이 참호해서 같이 근무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북한 군대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문화적으로 보면 말이지 한국 군대 문화는 싸우고 오는 자와 지휘하는 자가 이렇게 분리된 문화 아닙니까? 김종대 편집장 지금 굉장히 위험하셨어요. 종북. 종북? 예, 잡혀가시겠는데요. 이거 국가보안법 7조. 이거 고무 찬양죄네? 예, 북한 군대는 칭찬하셨잖아요. 이것도 종북 콘서트야, 그러면? 예, 큰일 나네요, 지금. 저는 그래?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한국 군대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려서, 이제는 사회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군대가 됐다. 그게 정말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기준으로 군대를 보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고 다 범죄자예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사회하고 너무 고립되고 자기네끼리의 어떤 폐쇄된 단일 집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죄가 된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좀 건드렸기로서니 또 부하를 사적으로 내 감정 표현을 좀 했기로서니 그러면 지휘관이 중심인데 나한테 기분 맞추고 술자리에서 충성 맹세주 따르고 여군은 내 옆에 앉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거 당연시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당연시하고 거대한 착취구조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의 기준이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걸 거부해왔다. 왜? 자기들은 특별하니까. 자기들은 신성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우리 병영문화 혁신도 하고 한민구 장관이 뭐 성추행은 뭐 관용 없다, 일벌백계 하겠다.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 와가지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 언론이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다 저질러진 사건들이거든요,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 와중에 저질러졌어요. 딱 그 느낌이네요. 니네들은 찢어라.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더 파헤치면 이번엔 군을 와해시키려는 음모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지금 예비역들이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성추행 눈 감아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위계 문화 그 강압적인 문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군을 와해시키지 않으려는 말 그대로 결속을 다져주고 군을 우대해주는 그런 거란 얘기인가요? 아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인데, 아니 뭐 그러니까 특히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많이 분노를 하시는데,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건 뭡니까? 여군들이 이제 더 이상 나는 굴종하지 않겠다, 내 할 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생들의 반란이라고. 군 전문가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옛날에 뭐 새누리당의 송영선 의원 같은 네. 분도 계시고 정옥임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근데 주로 보수 그분들 쪽에 좀 있죠.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전문가 맞습니까? 신뢰가 전혀 안 가던데요. 이런 분야는 말 안 해요. 아. 이런 분야 말 안 하고 좀 고상한 분야만 찾아다니지. 고상하다 함은 뭐 국제정치 분야, 국제안보 또 뭐 북한을 비방하는 거, 뭐 NLL에 대한 뭐 종북좌파야 이런 거 많이 떠드신 분들 아닙니까 이게. 그건 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군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군의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네. 우리 군대의 인간관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사람을 보는 관점이 뭐냐 이런 건데 군대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개인은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또 좌충우돌하는 매우 한계가 두드러진 명확한 하나의 어떤 그 미성숙한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반면에 조직은 그런 미성숙한 불완전한 인격을 완전하게 해주고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조직의 힘이라는 거고, 그 조직은 신성한 거죠. 그건 국가라는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국가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권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표상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조직으로서 군대다. 이 군대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 개인의 불완전한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하나의 궁극적인 어떤 그 표상이 되는 거죠. 고로 반개인주의를 표방하는 거죠. 집단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극단화된 형태가 지금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외국의 군대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집단의 가치, 다수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소수 약자를 또 배려하면서 그 개인의 존엄성을 또 균형 있게 보자고 하는, 이건 선진화된 군대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건 못 가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야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요, 그 청와대에 협박 전화를 걸었던 강모 씨. 네. 예, 정의화 국회의장의 전 보좌관의 아들이라고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요. 그분이 또 군에서 문제가 그렇죠. 있었다고. 군에서 부적응자로 분류돼서 도저히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공익근무로 병역을 마쳤어요. 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염증, 조직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래서 자동차 정비공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불란서의 어떤 도피성 행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청와대 협박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참으로 어떤 그 비극적인 청춘의 이런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봤을 때 제가 떠올리는 건 최근에 IS에 가입을 한 그 17살의 고등학생입니다. 결국은 터키로 가가지고 결국 IS에 들어간 거죠. 네. 예, 이 고등학생 경우에도 부모하고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떠나겠다.
도저히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하는 어떤 자기의 자존감을 도저히 찾지를 못한, 왜 사는지 모르겠는, 쉽게 말해서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는 이 방황하는 청춘이었어요. 지금 군대 경우에 그러니까 결손 가정, 이혼한 가정,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가정, 또는 한 분밖에 없는 가정, 이런 결손 가정이 병사의 45%입니다. 예, 그 중에서 또 절반 이상은 군 생활 중에 부모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은, 그러면서 군대 생활 자체도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고립돼서 생활하는 병사들이 거의 병사의 3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군대 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 외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병사들의 약 30%. 그 다음에 전체 병사의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 관심 병사. 그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세상 살기가 싫어지는, 내 인생을 살 자신이 없는 병사. 이래서 조직에 누를 끼치는 이런 병사가 한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전쟁 시에는 큰 부대가 병사 한 명의 일탈 행위로 인해 전체 조직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거의 이제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한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내무반에 2-3명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군대 현실은 단순히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 자체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춘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런 청춘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네.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라든지 관심 없이 바로 없어요. 군대로 또 보내버린다는 거죠. 자, 중학교 가서 학급에 강제 편성됐죠. 고등학교 그렇죠. 밤 10시까지 자율학습 시키죠. 그거 아니면은 할 게 없죠. 그러다가 대학 뭐 자기 마음대로 간 것 같지만은 얼핏 따지면 수능 점수가 시키는 대로 간 겁니다. 네. 예, 자기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그 수능의 서열에 복종한 거예요. 그다음에 군대 가서 중대 소대 자기가 선택한 겁니까? 이것도 강제 배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다 누군가가 결정해준 그 인생을 따라만 갔던 겁니다. 20대 서적 구입비의 70%가 자기개발서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온통 하루 종일 연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세뇌시켰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사는 법.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인문학이고 사회과학이에요. 모든 사고의 기준이 나 개인만 생각하는가, 또는 나는 국가 단위의 생각, 또는 우리 공동체 단위의 생각, 또는 우리 어떤 그 동시대적인 사고, 시대의 생각, 이런 사고를 나는 과연 할 줄 아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아가 형성된 친구들이 군대라는 조직을 가잖아요. 네. 군대라는 조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주의적인 거고, 그렇죠? 상명하복이고, 사실은 이 친구들이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세상이죠. 예. 자, 이 조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성이라고 하는 거, 악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애들끼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 몫을 다 하니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조직에 누를 끼치는 개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썩은 사과입니다. 썩은 사과를 골라내야 나머지 사과가 제값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불량품이라고 보는데 걔들 표현으로 거저먹는 애. 예? 거저먹는 애. 자기 역할 못하는 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팀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 팀 구성원이 열심히 하는데 혼자 대충 한 애가 있어. 얘는 그 시간에 농땡이 폈어. 그런데 성과급 받을 때 같은 팀의 성과로 같이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리라이더, 무임승차자가 되는 건데 우리 사회는 그런 개인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게 이제 군대에서 그 적응 못하는 개인. 누구 하나 배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너는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왜 네 몫을 못해.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나마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안 하던 행위도 군대라는 조직 안에 가면은 적나라하게 그 분노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군대나 사회나 똑같거든요, 그거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쏟아낸다는 거죠. 지금 복지에 대한 조선일보 논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무상복지를 왜 반대하는 논리가 뭔지 알아요? 그 중에 복지 혜택 받지 않아도 될 놈이 엉뚱하게 복지 혜택 받고 있다 해가지고 사회의 분노를 이렇게 어떻게 해?
막 고양시키잖아요. 예. 그걸로 복지의 취지를 완전히 다 그냥 얼굴에다가 완전히 뻘건치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런 혜택을 받아? 제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 그런 논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짝살내버렸고 그 다음에 무임승차자가 있다는 신화를 퍼뜨려서 복지 전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임승차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 거저먹는 자 여기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조장하는 건데 이게 지금 청년들 문화에선 거의 저절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군대나 기업에서는. 그럴 때 한 번도 배려받지 못했던 개인이 계속 그 처벌을 이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면 정신병원 다녀요. 그리고 군대 제대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임병장 사건 보십시오. 제대하기 직전에 병사가 총기 난살했습니다. 군대가 싫어서가 정도가 아니에요. 집단에 다 보복하고 나가겠다는 건 이런 심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아무런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질러 자기 인생까지 망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개인이 집단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외부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이죠. 이게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보십시오. 사랑받는 사람은 너무 사랑을 받아 문제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러나 어떠한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개인은 영원히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런 양극화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폭력으로 구체화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고 그래서 이슬람에 가서 IS에 가입하고 불란서에 가서 도피 행각하며 청와대 폭파를 꿈꾸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 심리적으로 확산된 정도가 지금 세대가 가장 좌절의 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왜 계속해서 김종대 편집장께서 군대 얘기를 하지 않고 사회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요. 사회에서 이미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군대만 달라지십시오 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아니죠. 이미 충분한 문제를 사회 내에서 양산을 해내고 있는데 갑자기 군대라는 조직에 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또는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되겠구나.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군대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하겠다고 해서 문제를 악화시킨 거예요. 사회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거든. 군대 힘으로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전문가 모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지 못했는지 토의합시다. 그러면서 협업합시다. 같이 문제를 풉시다. 군대가 이런 자세로 나와야 이 문제가 풀리는데 방어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군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군대라는 조직이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갑자기 문제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보이고 같이 하자라고 툭 터놓으면 훨씬 더 그렇다니까. 군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는 강남의 아줌마들 상대로 이 강의를 하고 싶어요. 아마 제일 열심히 들을 겁니다. 이제까지 자식 귀한 줄 아는 걸로 따지자면 우리 강남 엄마들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별나게 예. 과잉 보호하는 데잖아 거기가. 네. 그게 왜 당신 아들을 망치는가? 군대 가서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 상하가 있고 우열이 있고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십니까? 강남 엄마들은 길을 쓰고 내 아이를 안 보내고. 보내려고. 그렇지. 예, 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갈 수가 없거든. 다 가야 되거든. 병역 자원이 이제 인구가 줄어 모자라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나요?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젠 98%가 가기 때문에. 가야 돼요? 예. 옛날에 이완구 총리 안 갔어요. 아들 네. 안 갔어요. 네. 그 시절만 해도 한 반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쉬웠겠지. 그러나 이젠 그마저 여지도 없다고. 인구가 줄어. 이젠 다 몽땅 보내야 되거든. 아니요. 강남 아줌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내 아들 못 보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선동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진짜 군대를 와해한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가는데 당신 아들 이렇게 과잉보 청담동 가면 중학생 한 명당 한 달에 600만 원 씁니다. 그렇죠. 예. 사교육비로.
그렇습니다. 이게 서열화가 돼 있는 거예요. 사당동 아줌마들은 방배동 아줌마들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 많고, 방배동 아줌마들은 반포동 아줌마들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 많고, 반포동 아줌마는 청담동 아줌마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많아. 이래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때 구호가 뭐야? 강남 4구 만들겠다. 이제 우리도 방배동, 반포동 이런 환상을 유포해서 그걸로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야, 그죠? 아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거 한국 사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네. 군대라는 것 속에선 다 몽땅 합치거든. 이제는 분리가 안 돼. 반포동, 사당동, 청담동 누구 자식이라고 할 거 없이 다 한 공간에 있어야 돼. 질문 있습니다. 강남 아줌마들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의 치맛바람이 군대 내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들어간 예는 없습니까? 그래서 부대 앞에 하숙도 하고 자취도 하고. 엄마들이요? 그래가지고 아들 화장품 넣어주고 그 부대 비대 설치해주겠다고도 하고. 네. 예. 비대가 없으면은 용변을 못 보는 병사들이 많아요 지금. 네. 네. 이러다 별 참견 다 하죠. 그러면은 조금 군 입장에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런데 돼요? 씨도 안 먹혀요? 이게 군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가 않죠. 다 그 아들 같으면은 문제 없겠지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엄마들이 계속 전화하잖아요. 심지어 직장 상사한테도 엄마들이 요즘은 전화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군에도 전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네. 예. 근데 왜 군 문화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대는데도? 그런데 군은 평등의 기제로 작동해야 되는 집단에서 어떤 그러한 과잉보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한 번도 면회를 안 오는 병사가 지금 30-40%다. 지금 여기까지 갔다. 근데 어디는 뭐야? 앞에 와서 면회를 한다는 거 아니야? 네. 실제로 백령도까지 가서 면회하는 어머니 계세요. 해병대 아들 때문에. 그래서 면회 거기서 매주 해. 같은 부대원들 환심 살라고 음식도 넣어주고. 근데 그런 사례도 봤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모순이 그 병폐가 그대로 군대 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왕 군대 맡겼으면 맡겨야 되는데 이제는 정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또. 군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 위험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강남의 아줌마들만 놓고 한번 강연을 하려고 그래, 내가. 오실까요? 제목을 뭐라고 제일 다실 잘 올 겁니까? 겁니다. 아니, 특강 제목을 뭐라고 다실 겁니까? 내 아들 군대 보내고 발 뻗고 자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 걸 아마? 내가 보면 강남에서 플랜카드 걸면 이거 다 모일 거예요. 왜? 오는 이유는 그거지. 내 아들 갖다 다치면 어떡하지? 이 심리 때문에 오는데 네. 사실은 그 심리가 실제로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얘기하면은 듣긴 들을 거예요. 이해는 할 겁니다. 동의는 못해도. 그게 이제 있겠죠. 결국은 제가 최근에 이런 사건이 아무리 군이 지금 노력을 하고 병영혁신을 해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경고를 날리기 위함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당합니다. 군대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회와 점점 더 괴리되는 집단을 운영하시면은 조직이 붕괴됩니다. 하부로부터 병영의 빈혈 상태로 쓰러집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게 전쟁할 수 있는 군대인가. 죽어도 못합니다. 사실 되게 소름 끼치는데요. 그걸 얘기하러 나온 거예요. 저희 지금 그동안 속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도 또 하자고. 내가 계속 이거 시리즈로 우리가 할 테니까, 예. 대한민국 군대 갈만한 곳인가. 이걸 문화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주로 해보자,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가 몇 가지 단편적인 사건들입니다만, 사실은 군 내에서 이미 내재돼 있던 문제들이 이제서야 터져나오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사실 좀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럼요. 계속해서 사실은 이런 균열이 나와야 줘야지 개선의 의지도 찾을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궁공보실은 한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 비서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정상의 첫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볼 때 박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에 서방 국가 대부분이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참가 결정에는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북 양측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신년 인사로 문을 열었던 2015년이 벌써 첫 달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남북이 관계 개선은커녕 줄다리기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발표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비롯한 실천적 행동을 보이라고 남측에 촉구했습니다. 대화에 앞서 대화가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통일부 대변인 반박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제 조치 없이 일단 대화를 먼저 시작하자는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 21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선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중 하나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거론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많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적 제재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도 가로막는 등 국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은 미국 정부가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로 인식하고 새로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추가로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북한이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주민들을 제대로 먹일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제재 수단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제재 수단으로서 군사적 해결책은 답이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군사력보단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가 침투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국가, 이제 보통 IS라고 부르죠. 정말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이것이 이제 옆에 있는 일본, 또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김모군까지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 조직이 뭐 하는 조직인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IS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분쟁 문제의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성공회대 김재명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 제가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또 흔쾌히 또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예. 예. 얼마 전에는 책도 하나 좀 새로 내셨죠? 오늘의 세계 분쟁인가요? 예, 한 5년 전에 나온 거를 네네. 개정판을 하나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리아 관련한 여러 가지 요즘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네. 오늘 또 주제인 이슬람 국가에 네.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 있습니다. 네네. 한반도도 사실상 분쟁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반도 분쟁보다는 이제 국제 분쟁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예. 그런 얘기부터 좀 먼저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이제 한반도가 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네. 이런 얘기를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만이 분쟁 국가가 아니라 네네. 또 다른 여러 분쟁 지역들이 있고
또 해마다 한 1,000명 넘는 그 사망자를 낳는 전쟁들이 또 네. 곳곳에서 벌어지고 네네. 그래서 저의 관심이 한반도의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 고착, 통일 뭐 이런 네. 쪽이지만 네. 그런 문제를 다른 타 지역의 이 분쟁, 전쟁, 갈등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네. 우리 한반도 평화 통일에 도움이 네. 되겠다 이런 네. 관심사에서 제가 저 국제분쟁 지역 쪽으로 좀 저 공부를 하고 또 좀 네. 취재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잘 풀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이런 국제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어떠신 것 같습니까? 뭐 이제 그 현장에서 취재도 많이 하셨고 예. 학교 현장에서 또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셨고 예. 언론에도 이제 투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이 국제 분쟁에 대한 어떤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라고 예. 할까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점차 좀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놀랍게도 그 다른 지역에 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거 한국 그 거기 저 전쟁하는 나라인데 분쟁 지역인데 당신 가족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네. 관심을 많이 보여요. 네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이를테면 서울에서 자동차로 뭐 2시간 이상 북쪽으로 더 나갈 수도 없는 네. 그런 그 분단 국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네. 그 나는 현재 내 일상의 그 문제,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런 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네. 많아서 네. 참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께서 그러시던데 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평화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 정말 뭐 저희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평화 네트워크에도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 인턴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뭐 재작년에 이제 뭐 3월 달에 전쟁이 나느니 마느니 막 그러니까 그 프랑스 친구였는데 프랑스의 부모님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 마치 이제 외국 언론에서는 이제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체감을 못하는 그런 좀 약간의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강 건너 불이 더 커 보인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강 건너 불처럼 바라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문제인데 한반도의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에 일어난 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분위기인가 이런 좀 안타까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요. 네. 뭐 그 평화 운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도 좀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좀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이제 보통 하는 IS.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IS를 이제 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슬람 국가, 영어로 하면 이슬라믹 스테이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가라 하면 이제 국가의 헌법이 있고 또 각종 그 기관들, 국가 기관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흔히 국가는 인정받으려면 이제 유엔의 회원국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이슬람 국가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사실상 국가라기보다는 정치 세력, 정치 집단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직 국가의 전 단계의 어떤 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슬람의 이제 수니파, 시아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수니파 쪽에 좀 더 극단적인 그런 원리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온건한 어떤 흔히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착한 이슬람, 순한 이슬람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좀 전투적인 그리고 아주 이슬람의 그 원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자 하는 그런 그걸 좀 폭력적으로 실현하는 게 사실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은 모든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사는 어떤 이상적인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자 하는 뭐 그런 목표는 우리가 뭐 인정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수단이 좀 너무 과격하고 또 우리가 오늘 또 다뤄야 할 어떤 테러의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시켜서 많이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집단으로 정치 세력으로 보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이제 중동의 아주 테러 조직하면 이제 알카에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IS하고 알카에다는 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렇게 분파가 이렇게 성장한 건가요? 예. 알카에다는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도에 9.11 테러를 일으킴으로써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정치 세력, 폭력 조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알카에다의 그 세력이 이제 미국의 이른바 이제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하로 잠복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도 9.11 테러를 일으킨 지 10년 뒤인 2011년도 올해 또 사살이 됐고, 알카에다가 죽은 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의사 출신인데요. 아이만 알 자와힐이라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아주 소수의 그 정예 집단이 남아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알카에다의 세력이 얼마냐 이건 만지기도 어렵고 가늠하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살아있을 때보다는 세력이 약화된 상태죠.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로 다루는 이슬람ik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그 지도자들의 그 뿌리를 보면 그 알카에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쪽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지금 세력을 키워서 독립 그 새 정치 집단을 구성한 것이 그 알카에다 한 분파로서 이 세력을 키운 것이 이슬람 국가이고요. 그래서 지금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그 아이만 알 자와히리와 그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하고는 서로 경쟁 관계고, 그 알 바그다디는 오사마 빈 라덴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아이만 알 자와히리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IS가 먼저 어떻게 보면 보통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알카에다의 잔당. 잔당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전체 조직원이 한 50만으로 추산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 전체 조직원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아마도 그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도 잘 모를 정도로. 물론 그 50만은 아마 선전하기 위한 자기네들의 매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3만 명 정도다.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하는데요. 그들이 세력을 키운 거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거, 또 바깥 요인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내부적인 거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수니파를 중심으로 한 무장 정치 조직이죠. 그래서 그 이슬람의 수니파는 사실 시아파보다는 훨씬 다수인데요. 그 IS, 우리가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IS의 주요 구성원들은 수니파인데 그 수니파가 이라크의 수니파들이 많고 또 시리아의 수니파가 많고, 그러니까 이라크 수니파와 시리아의 수니파가 서로 독자적인 세력을 결성해서 그 이라크의 정부군 또 시리아의 정부군하고 맞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구도이고 거기에 미국이 이제 IS를 테러 집단으로 보고 공습으로 무력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력을 키운 거는 일단 이라크의 수니파가 이라크의 시아파에 대한 반감이 강한 상태에서 원래는 이라크가 아시다시피 사담 후세인이 24년 동안 독재를 했던 나라를 미국이 무력 개입 침공해서 무너뜨렸죠. 근데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이라크의 정치 주도권은 시아파가 잡은 셈인데요. 그러니까 이라크 수니파는 권력에서 소외됐다는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알 바그다디가 잘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라크 수니파를 IS의 중요 세력으로 결속을 했고, 또 시리아의 경우에도 시리아의 독재 정권 그 바샤르 알 아사드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죠. 죽으면 아마 천당 갈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시아파의 소수 종파의 알라위라는 소속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시아파죠. 그런데 시리아는 이라크하고 달리 수니파가 훨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샤르 알 아사드의 독재에 저항해서 네. 무장 봉기를 하고 일으켰고, 내전을 네. 일으켰지요. 네. 그것을 또 이 알바그다디가 잘 파고들어서 네. 시리아의 수니파들을 또 IS에 결집을 시켜서 네. 세력이 급속도로 단기간에 커진 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 이후에 그 권력과 특히 뭐 보통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이 IS가 여기에 들어오면은 집도 주고 예. 월급도 주고 그리고 뭐 결혼도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해서 이제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게 있었고 시리아에선 시리아의 내전 상태를 이용을 해서 조직을 좀 확대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리아 얘기를 좀 더 좀 그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가 알 아사드 정권이 있고 여기에 맞서는 지금 반군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IS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축이, 그 분쟁축이 세 축으로 좀 이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IS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시리아에서 무장 투쟁을 벌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또 다른 반군 세력, 그 또 다른 반군 세력이라 하면 미국이나 사우디나 이런 친서방 세력들이 지원하는 온건 반군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 IS는 온건 반군이 아니고 이제 극단적인 무장 반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리아 독재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적대 세력이지만 더욱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세력이 IS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워낙 거칠고 싸납고 또 군사력도 강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그들을 만나면 도망치기 바쁜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IS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사우디가 지원하는 온건 반군 세력에 비해서 이 IS가 시리아 정부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무서운 그런 존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 문제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럽니다만 이 시리아 내전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국제 정치까지 개입해서 보면은 특히 미국을 개입시켜 보면은 굉장히 이 갈등 구조, 이 이합 집산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 아사드 정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방 세계에서 공공의적 축출 대상 1호로 이렇게 언급될 정도로 그런 어떤 대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IS가 이제 알 아사드 정권과 서방 세계 또 공동의적이 되면서 물밑에서 좀 뭐 알 아사드 정권하고 서방 세계하고 좀 물밑에서 무슨 흐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그 시리아의 다수 그 민중들이 생각할 때는 독재자는 가야 한다. He must go.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그 반군 세력 중에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IS 이슬람 반군 이슬람 국가 세력을 미국이 공습하는 것이 이게 참 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 시리아 사람들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슬람 국가가 테러 집단이라고 해서 미국이 공습을 하는데 그럼 저 사람들을 공습하면 누가 좋아할까? 결국은 시리아의 독재자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시리아 독재 정권을 미국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지원하는 형태지만 결정적으로 IS가 그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진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못하도록 미국이 공습으로 막아주는 모습이죠. 그것이 참 이 국제 정치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에 따라 뭐 이리저리 막 이합 집산을 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하지만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참 이게 아사드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고 결국은 또 뒤에 온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또 모습으로 또 비춰지는데요.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원래 적대 관계죠. 그래서 전쟁도 여러 번 했고 그 전쟁에서 매번 시리아는 사실 이기지 못하고 시리아의 그 골란 고원이라는 거기도 이스라엘이 1967년에 전쟁 그때 3차 중동 전쟁입니다만 그러면서 계속 그걸 점령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적성 국가고 외교 관계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나쁜 놈이죠. 그가 제거돼야 한 대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도
미국이 그동안 시리아의 내전에서 지금 바로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 최소 2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네. 지난 3년 내전에서. 예. 그러면 어떤 나라가 3년간의 전쟁으로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국제사회가 분명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네. 대충 바라만 보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그 반군들, 친서방 반군들한테 그냥 돈과 무기를 대주는 정도로 네. 그냥 아주 개입의 정도로 아주 약한 정도로 했는데 그것은 만일에 반군들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 거기에 지금 시리아의 독재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 이후에 어떤 정치 집단이 시리아를 지배할 네. 것인가가 미국의 관심이고 또 그렇죠. 시리아하고 적대 국가인 이스라엘의 관심이죠. 그런데 문제는 서방 반군 세력보다 IS가 훨씬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일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 다마스쿠스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까?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포에 떨 그런 극단적인 이슬람 정치 세력이 들어선다고 보면 그런 것을 미국이 지난번에도 몇 번 경험을 했었죠. 이를테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에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나고 호메이니라는 걸출한 이슬람 성직자가 그 정권을 잡았지요. 그러면은 그 이란은 지금도 미국과는 외교 관계가 30몇 년 동안 없지요. 벌써 지금 올해가 35년째 이 적성 국가로 지금 이란하고 미국과 관계가 있는데 만일 그런 호메이니 정권 같은 그런 정권이 다마스쿠스에 들어선다면 그건 정말 미국이나 그리고 국경을 맡은 이스라엘에겐 악무이죠. 그러니까 바샤르 알 아사드 그 시리아 독재자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IS가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습도 하고 또 그동안 바샤르 아사드 그 나쁜 놈이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고 놔두고 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알 아사드가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한테 미국이나 이스라엘한테는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 차악 정도. 차악이죠. 최악은 옆에 있으니까. 최악은 그렇죠. 이제 IS가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래서 최근에 외신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목표가 알 아사드 정권 축출해서 그 정권을 갖다가 그대로 좀 내버두면서 좀 관리하는 형태로 뭐 이런 쪽으로 목표 박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논란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의 축출보다는 그냥 생명력을 연장시키면서 IS 세력을 격퇴한 다음에 아사드를 어떻게 민주화시키나 시리아를 민주화시키나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시리아 민중들은 사실 아사드의 독재로부터 해방일 텐데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IS가 우선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IS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습에 들어간 지가 지금 한 4개월, 5개월, 반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좀 성과가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그동안 미국이 공습을 시리아에 하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중요 무게 중심은 이라크에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라크는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이라크에 미국의 침공 이후에 지금 한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라크가 사실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여튼 미국은 이라크에 들어가는 전쟁 비용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이게 다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철수하는 것이 오바마의 최종 목표였고 그래서 2011년도에 철수를 했죠. 그래서 이라크의 친미 정권을 세워놓고 모양은 일단 철수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또 IS 때문에 지상군을 파병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미국이고요. 그래서 지상군 파견 이전에 일단은 공습으로 IS 이라크 북부에 있는 IS 세력을 퇴치한다라고 해서 이라크의 공습을 집중하는 바람에 시리아의 IS 세력은 그대로 공습은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세력이 약화되지는 않았고요. 점령 지역도 줄어들지도 않은 모습이고 그래서 IS가 지금 점령한 지역이 우리 한반도보다 더 넓은 지역이죠. 아, 그렇게 넓습니까? 우리 한반도가 이제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남북한 합친. 그렇죠. 한반도에 지금
IS가 점령한 지역은 한 25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그래서 영국이 한 24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라. 영국보다 더 큰. 우리 한반도보다는 더 넓은 그런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국가라고 그들이 이름 붙인 것도 뭐 그만한 정도는 국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네네. 그러니까 영토도 크고 거기에는 이제 뭐 이라크 북부의 유전도 일부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뭐 그 정도 아니 이런 어떤 그 서방 세계가 지목한 테러 조직이 이런 광활한 영토를 다스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슬람의 중동의 이런 역사를 되짚어 보면 예전에 이제 칼리프라는 최고 지도자가 그 중동 우리 지금 지도상에는 보면 다 뭐 사우디, 쿠웨이트, 뭐 이라크 다 쪼개져 있었지만 예전은 그게 하나의 칼리프와 밑에서 통치가 되던 지역인데 이게 이제 터키가 지배하고 또 터키가 1차 세계대전에서 물러나면서 영국과 프랑스 세력이 들어와서 다 인위적으로 경계선이 주어진 상황이죠. 그 지역의 부족장들한테 왕을 시켜주고 여기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중동에서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서로 간에 이권 나눠먹기였던 결과로 이제 경계선이 구워진 거고 이제 그거를 오사마 빈라덴도 여러 번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게 우리 원래 하나였다. 근데 이것이 왜 같은 언어 또 이슬람에는 같은 종교, 아랍어라는 같은 언어를 쓰는 한 정치 공동체가 쪼개진 거는 결국 외세의 침략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걸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오사마 빈라덴의 주장이었는데요. 그 주장에 사실 많은 중동의 아랍 사람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지금 IS가 IS 지도자인 바그다디가 칼리프라는 그 칭호를 스스로 자기 머리에 얹으면서 목표는 그렇게 크게 두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한 국가가 국제사회로부터 이렇게 국가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유엔의 회원국이 돼야 되고 또 국제사회가 박수를 쳐주는 가운데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IS는 그 과정을 거치기는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 이미 참수도 하고 인질들 뭐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상 국가는 전혀 아닌 거죠. 지금 그 일본인 참수 문제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한 명은 이미 참수가 된 상황이고 한 명도 이게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24시간 내에 요르단에서 지금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 테러리스트를 석방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이제 참수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또 굉장히 지금 한시가 굉장히 좀 다급한 이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만 이런 IS가 그 민간인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고 뭐 몸값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조직원들의 어떤 석방을 하는 일종의 이제 좀 그걸 무기화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죠. 우리가 IS가 아까 말씀대로 정상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정상 국가가 되려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지금 그 일본의 기자 그 교토 겐지라는 사람이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한 사람은 이미 그 유카 하루나라는 사람은 이미 처형이 됐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물론 언론인 교토 겐지라는 사람은 취재 차원에서 시리아를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꼭 목을 잘라야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처음에는 2억 달러 돈을 요구하고 그다음엔 또 지금 요르단에 있는 사형수하고 또 그 여자죠. 알리 샤위라고 하는 여자하고 교환하겠다. 뭐 또 요르단 공군 중위 하고 또 묶어서 2대1로 교환하자. 또는 또 다른 그 여자 알리샤이 말고 다른 알카르불리라고 하는 또 다른 죄수가 요르단에 억류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하고 2대2로 그러니까 IS가 잡고 있는 그 요르단 공군 중위하고 일본인 언론인하고 두 사람을 요르단의 감옥에 있는 그 두 사람하고 교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IS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당연한 요구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어떤 그렇죠. 이 어떤 무역 행위는 전혀 아니, 정당한 거래는 전혀 아니죠. 사람을 인질로 삼아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일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어떤 저항 세력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상대로 했던 그런 투쟁에서 비행기 납치 사례를 또 끄집어 보면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당성 부분에서는 IS가 훨씬 떨어지지만 팔레스타인은 이제 약한 자가 무기가 뭐겠어요. 테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한 자가 가진 무기인 테러, 약자의 무기인 테러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납치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풀어주세요. 해서 여러 번 그런 교환이 있었죠. 비행기에 납치된 승객들을 풀어주면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가들을 풀어주는. 근데 그거는 세계 여론으로 봐서 약한 자를 동정하는 어떤 대다수 사람들이 볼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마치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받으면서 일본 놈 중위를 군인들을 납치해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 서대문 감옥에 있는 독립투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서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이슬람 국가가 지금 그 엉뚱한 사람들을 억류하고 참수하고 하는 목 자를 것까지 하는 이런 것은 좀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리 합리화시키기가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 텔레비전 켜기가 무서운 게요. 제 10살짜리 딸내미하고 가끔 그 뉴스 보고 그러면 그런 장면들이 보도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채널 돌리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어린애들한테 이 정서적으로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하루가 멀다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 정부, 여론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이 이제 이른바 테러범과는 협상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미국이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벌이면서 하는 얘기나 일본의 그 우파 정권이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일본인 납치 또 한 사람이 참수가 되고 그거를 또 속으로 은근히 이용하겠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일본의 구우파 세력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를테면 일본 군대가 어떤 적극적인 평화 또는 집단 자위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의 분쟁 지역에 그냥 보내려면 보내고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일본 군의 군합발을 세계 어디든지 좀 내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죠. 일본의 구우파들이. 그래서 이 일본인 언론인이 지금 참수 위기에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기보다는 참수 뒤에 우리 자위대가 좀 더 이 군합발을 좀 많이 세계에 내딛을 수 있으면 이런 그 분위기를 좀 이용하려는 그런 또 세력이 있다 하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남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그 일본인 참수되고 또 지금 참수 위기에 처한 이런 어떤 분들의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생각들도 좀 갖게 됩니다만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작년에 이제 집단적 자유권 행사 의지를 천명을 했고 올해 또 본격적으로 관련된 법들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이 이제 좀 일본인 참수 문제를 그걸로 좀 이용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참 이 문제가 너무나도 좀 복잡하고 좀 풀기 어려운 그런 양상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그 사건을 테러 사건을 인질 사건을 계기로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그 일본 우파의 꿈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데 하나의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이제 우리 고등학생 김모군이죠. 그 학생도 나름대로 이 어떤 이슬람 국가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 젊은이다운 청소년다운 호기심 때문에 간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가는 건 좋지만 네. 이런 식으로 엉뚱한 관심으로 네. 본인이 위험에 빠지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매우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이제 1930년대에 유럽에서 스페인 내전이 있었죠. 그랬었죠. 예, 예. 그때는 전 세계의 어떤 그 자유주의자들 또 이 생각이 올바른 그런 젊은이들이 네. 내가 스페인 내전에 가서 총을 잡고 그 왕당파 땅 많이 가진 그 지주나 어떤 그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을 그 어떤 그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서 내가 자유를 스페인 사람들이 바라는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주겠다 하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었죠. 근데 지금 이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은 그런 스페인 내전의 어떤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데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총을 잡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생각은 좀 신중하지 못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끼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IS가 이제 칼리프 왕국을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아랍권 내에서 일부 동의를 받고 호응을 받는 이런 측면들은 문화적으로 이해하시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비아랍 국가 비아랍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IS에 이제 대거 가담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의 김모군 같은 경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고요. 많은 이 외국인들이 주로 유럽에 무슬림들이 이제 글로 참전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유럽에는 무슬림들이 한 2,500만 정도의 숫자라고 해서 그들의 정서가 우리는 유럽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유라비아에 살고 있다. 유라비아는 유럽, 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유럽에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우리는 아라비아야.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슬람 문화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이슬람이고 그리고 기독교 문명에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유럽 사회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는 2등 시민으로 차별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실업률도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떨치고 일어나겠다 해서 총을 잡고 시리아나 이라크에 가서 IS 쪽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일부는 좀 실망하고 또 너무 그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어떤 인질 참수나 이런 걸 통해서 실망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김모군이 거기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실상을 알게 됐을 때는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 걱정을 좀 덜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IS에 가담을 했는지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부모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김모군이 이제 떠나면서 남긴 말이 이제 내 나라와 내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런 불만이 IS 가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일탈 현상으로 좀 이어진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사회에 주는 그 경고음이라고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10대, 20대들이 가장 불행한 뭔가 이렇게 꿈을 키우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이런 한국 사회의 그 모순된 현실을 가장 또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또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면 IS 문제 좀 어떻게 이거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이걸 해결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관점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그 평화 운동가들 또 평화를 사랑하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군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야?
이런 그 의문을 사실 갖게 되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테러리스트를 다 없앤다고 전에 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테러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테러리스트를 끝까지 다 한 사람 다 죽이면 테러의 전쟁에서 승리할까? 그건 사실 아니죠. 일제시대 때 독립전쟁 때 독립군 다 죽인다고 일본 놈들이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독립군 아버지가 죽으면 또 아들이 나오고 또 그 아우가 나와서 독립전쟁이라는 그 동기가 사라지지 않으면 독립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테러의 동기. 왜 저 사람이 테러를 하지? 이 테러는 이제 흔히 그 정치학 사전에서 정치적 동기한 폭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IS가 내거는 어떤 그 이른바 테러 행위들이 쟤네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반성적으로 돌아봐 보면서 IS 문제를 좀 접근해야 군사적으로 공습한다고 그 지상에 있는 IS가 다 죽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 접근 방식을 좀 바꿔야 IS의 세력도 좀 더 극단적 행위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지 W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지금 15년째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하고 이라크도 침공하고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여러 지역의 이제 분쟁에도 개입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방식의 문제 해결 추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15년 전과 비교할 때 더 나은 상황이냐, 그렇지 못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테러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그걸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이신데요. 이 중동 말씀 또 이 중동 분쟁 또 IS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2부 순서에 쭉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 이후에 이라크 상황이 어떤지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란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또 이란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이제 좀 중요한 문제고 해서, 앞으로 좀 종종 나와주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주실 걸 약속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작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양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같이 해결을 추구하는 이런 노력이 곧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찾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오늘 그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안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